안녕하세요. 네, 감정평가 실무 개념 체계 및 공부 방법론을 맡게 된 최시은 평가사입니다. 네,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조금 목소리가 살짝 안 좋은데 코로나는 아니니까 걱정 마시고요. 네, 오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다들 1차는 보고 오셨으니까 네, 1차 보고 이제 2차 과목을 새로 시작하실 때 이제 감정평가 실무라는 과목이 이론하고 법규는 1차 과목하고 조금 연결이 되어 있어서 조금은 난이도가 조금 접근성이 좋은데 감정평가 실무 과목 자체는 조금 심리적으로 좀 부담이 좀 되실 것 같아가지고요. 우선 간단하게 실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 어제도 제가 설명할 때 조금 드렸던 건데 저희가 이제 부동산을 다루는 직업이니까요. 부동산스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기본 내용은 이제 토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 토지 위에 부동산을 세울 때 올라가는 이 주 구조가 목차, 즉 논리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외형을 갖춘 답안으로 작성을 하는 게 이제 답안 작성 스킬이 필요하시고 이걸 통해서 이제 부동산이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실무 과목은 일단 간단히 설명드리자면은 감정평가서 중에서 의견서를 100분 안에 작성하는 과목이고요. 그리고 다른 두 과목에 비해서는 꽈락률이 60%, 70%대로 조금 많이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매해 실무 꽈락률이 올해 몇 프로였대라는 게 항상 이슈가 돼요. 그래서 그럴 정도로 좀 실무 과목 자체가 조금 높은 꽈락률을 보이고 있어서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라고 조금 망설여지실 수도 있을 텐데 차근차근 이제 보시면은 아마 저는 전략 과목으로서 나쁘지 않은 과목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앞으로 네, 열심히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 실무가 어려우냐라는 거는 우리 1차 배우셨으니까 다들 아시잖아요. 부동산은 고부연계. 그래서 항상 개별성이 있기 때문에 하늘 아래 같은 부동산 없기 때문에 항상 이제 개별성이 굉장히 강하고요. 그리고 법적인 내용 외에서는 실무적인 판단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판단 여지가 많은 부분을 뭘로 채우느냐? 결국에는 논리적인 답안으로 채워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평가 실무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이제 넘어가 보시면은 감정평가 실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일반 평가 영역이 있고요. 보상 평가 영역이 있고 그다음에 평가 외적인 부분에 관련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평가는 간단하게 이제 평가 방식을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은 원론 시간에 이 정도는 아시죠?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 이 정도는 들어보셨을 테니까 그래서 비교 방식 중에서는 공시지가기준법, 거래사례비교법, 그다음에 임대료 평가 영역 관련해서는 임대사례비교법 같은 게 있고요. 그리고 원가 방식에는 원가법, 그다음에 임대료 평가할 때 적산법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수익 방식 같은 경우에는 수익환원법, 그다음에 임대료 평가 방법 중에 하나인 수익분석법 등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이라는 거는 여기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이 평가 방법 외에도 다양한 평가 방법이 다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익 방식, 즉 비용성, 시장성, 수익성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등의 안에 굉장히 다양한 평가 방식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일반 평가 영역을 물건별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희 감칙상에 토지, 건물, 집합건물, 임대료, 공장재단, 광업재단, 기계기구, 의제부동산, 기업가치, 산림, 무형자산 등 굉장히 많은 물건들을 평가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가치가 있는 물건에 대해서는 모든 걸 다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적별로는 일반거래 시가창고, 그다음에 담보 목적, 경매 목적, 국공유지 처분 목적, 정비사업, 그다음에 표준집 공시지가 평가가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일반 평가적인 거는 아무래도 저희 감정평가 실무에서 제일 영역을 많이 차지하게 되고 이거 못지않은 볼륨으로 보상평가가 있는데 보상평가는 사실 물건별로는 토지, 지작물, 권리 지작물이라는 거는 이제 보상평가를 하게 되는 이유는 저희가 공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보상평가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토지 이외 것들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작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토지 외에 이제 건물, 공작물, 수목 농작물, 분묘 같은 이런 애들을 다 지작물이라고 크게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토지하고 지작물 외에 약간 좀 무형적인 손실에 대해서도 좀 보상을 해야 되는 필요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권리에 관련한 보상평가 영역에서는 영업손실보상, 농업손실보상, 뭐 축산, 뭐 이런 것 등이 생겼고요. 그래가지고 보상평가는
무조건 공익사업법의 기초에서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조문을 꼼꼼하게 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크게 이루어져 있고, 평가 외의 영역으로서는 저희 감칙 28조에 보시면은 의사결정에 관련한 조언을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투자 의사 결정 관련해서 최고 차선 분석 방법, 그다음에 수익률 분석, 뭐 IRR, NPV, PI 뭐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실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체계를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감정평가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오늘 간단하게 핸드북을 드렸어요. 그래서 내용을 봐주시면은 일단 제가 오늘 드린 게 크게 세 종류인데, 하나는 이제 제일 중요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 관련한 법조문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그다음에 저희 작년에 시험 봤던 감정평가 실무 과목 중에 문제 1번이 상대적으로 좀 평이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보셨다시피 과락률이 75%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문제 1번 정도는 그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은 1년차이셨던 분들도 들어가셔가지고 무난히 푸실 수는 있었지만, 이제 뒤에 아무래도 2번, 3번, 4번에서 뭔가 좀 더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은 좀 어렵긴 했지만, 그래서 문제 1번 정도는 그래도 오늘 오신 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준비를 해드렸고, 그거에 맞춰서 제가 요즘 기출특강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기출특강에서 자료로 제공했었던 문제 1번에 해당되는 예시답안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정평가의 실무에 대해서 전반적인 체계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이 PPT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담은 핸드북 같은 거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아마 기본서가 있으시면은 이 내용이 기본서에서 다 나온 걸 아실 수는 있는데, 그래도 조금 오늘은 실무에 대해서 어떤 과목이다라는 거를 좀 첫인상을 좀 좋게 하고자 제가 조금 더 간추려가지고 중요한 것들만 좀 감칙 위주로 해가지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칙을 보시면요. 우선 제가 오늘 나눠드린 감칙 프린트 보실게요. 감칙을 보시면 우선 모든 법조문이 그렇듯이 1조는 목적이고요. 2조는 정의에 관련한 내용이고, 3조는 평가 법인 등의 의무,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평가사들, 평가 법인들의 의무 사항이 적혀 있고요. 그다음에 4조에는 이 법에 관련한 적용 범위, 그다음에 5조부터 7조까지는 저희 감정평가의 가장 주된 3대 원칙인 시장가치 기준, 현황 기준,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기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8조, 9조, 10조에는 감정평가의 절차에 관련한 내용들이 좀 더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평가 방식에는 아까 저희 물건 그 평가 방식 관련해서 비교 방식, 원가 방식, 수익 방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걸 관련한 내용도 여기 기재되어 있고요. 그다음 12조에는 감정평가 방법 및 적용 및 시장가액 조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3조의 2는 이제 평가서에 관련한 내용이라서 수험생분들한테는 조금 연관성이 조금은 낮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4조부터 25조까지는 각 물건에 대한 주된 평가 방법을 규정한 내용들이 적혀져 있고요. 그 다음에 26조에는 그 밖의 물건이라고 해서 이제 상기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뭔가 물건에 대해서는 평가할 경우에는 어떤 거를 이제 준용해서 적용하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문구 처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27조에는 조언 정보 등의 제공. 제가 아까 잘못 말씀드렸네요. 그 의사결정 관련한 부분에서 기초한 내용은 27조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28조에 관련해서는 이제 감정평가 기준은 어디서부터 이제 준용을 한다라고 이제 간단하게 적혀져 있고요. 그래서 좀 보시기 좀 쉬울 수 있도록 조문 제목은 제가 조금 볼드 처리하고 그다음에 약간 좀 음영 처리를 해가지고, 일단 먼저 제일 법조문을 보실 때 법규 과목에서도 당연히 그런 설명을 들으시겠지만은 조문과 조문의 이름을 먼저 눈에 익히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은 이게 법을 이렇게 만드시는 거는 다 조문마다 순서가 다 정해져 다 의미가 있는 거라서, 그래서 이런 조문과 조문 이름에 대해서 먼저 익숙해지신 다음에 디테일하게 내용을 꼼꼼하게 암기해 주시면은 얘네들이 다 유기적으로 이제 정리가 되면서 나중에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시험장에서 몇 조 밑에 뭐가 있었고 몇 조에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라는 식으로 이게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내용들이 정리가 차근차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2조의 정의는 꼭 두 문자 따서라도 암기를 꼭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저도 수험생 때 이거는 이제 집 오갈 때마다 두 문자 따가지고 항상 외우고, 그다음에 아예 이제 깜지로
이제 그 백지에다가 이렇게 쓰는 연습도 한 번씩 해보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론이나 어떤 과목에서도 정의를 정확하게 쓰는 거는 항상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정의를 꼭 정확하게 암기를 해주시고요. 가능하다면 진짜 조문 그 어미까지도 꼭 외워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차근차근 이제 보시면은 평가 절차에 관련해서 먼저 보겠습니다. 제 8조에 관련한 내용이고요. 이에 관련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핸드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기초에 관련해서 그다음에 이제 감칙 조문을 외우실 때 제일 좋은 게 두 문자를 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기본적 사항의 확정, 처리 계획 수립, 대상 물건 확인, 자료 수집 및 정리, 자료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의 분석, 감정평가 방법의 선정 및 적용,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 이런 내용을 간단하게 외우려면은 보통 기처 대자자 평평 이렇게 외우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외우셔야 되는 두 문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크기를 좀 다르게 해서 드렸으니까 같이 이제 표시해 주시면서 암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평가를 진행을 할 때 기본적 사항 확정이라는 거에 관련해서는 이제 제 9조에 이제 규정이 되어 있고요. 9조에 보시면은 의뢰를 받았을 때 의뢰인과 협의하여 해당 내용을 확정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목차 두 문자를 따서 의대, 목기, 조기, 전수. 그러니까 보통은 여기 의대, 목기, 조기 정도까지는 외우시고 이제 전수 이 부분은 조금 약간 당장 평가 공부하고는 상관이 없지만 그래도 저는 한번 법을 외울 때 제대로 암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기왕이면은 의대, 목기, 조기, 전수 이렇게 해가지고 딱 8글자를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확정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기본적 사항에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의뢰인은 평가를 의뢰하시는 분들이고요. 보통은 이제 뭐 일반 거래 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법인, 뭐 개인이 따로 의뢰하시기도 하고요. 담보 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은행에서도 많이 하시고 경매를 진행하게 될 때는 법원이 저희 의뢰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국공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공유지에 해당되는 토지의 소유 기관인 뭐 국가나 그다음에 구청 뭐 요런 데가 이제 저희의 의뢰인이 되는 거고요. 대상 물건은 저희 이제 토지를 평가할 건지, 그다음에 토지하고 건물을 같이 평가할 건지, 아니면 아파트 같은 그런 구분 소유 건물을 평가할 건지, 뭐 이런 것 등등에 관련한 물건에 관련한 내용이고요. 평가 목적. 저희 아까 목적별로도 평가 방법이 있었잖아요. 일반 거래 목적인지, 담보 평가인지, 경매 평가인지, 뭐 이런 거 등등을 이제 확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기준 시점은 저희 감칙 여기 2조에 보시면은 기준 시점에 대하여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로 한다. 다만 기준 시점을 미리 정하였을 때는 그 날짜에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만 기준 시점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원칙은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지만 별도로 의뢰인이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되는 날짜가 지금 현 시점에서 조사 가능한 시점이다라고 판단이 된다면은 그 시점을 기준 시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기준 시점 관련해가지고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가 상속 관련한 게 조금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상속 개시일 관련해가지고 그 평가를 받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기준 시점을 특별히 언제로 해달라라고 이제 저희가 의뢰를 받을 때가 많고요. 그다음에 감정평가 조건이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도 좀 더 자세히 나오겠지만 지금 현재 대상 물건의 현황이 아니라 조금 다른 조건을 부과해서 이런 경우일 때 이런 것을 전제로 할 때 이 금액은 이 대상 물건은 얼마일까요? 라는 거를 의뢰를 받을 때 이제 그런 조건이 부과가 될 때를 이제 감정평가 조건을 또 확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기준 가치는 저희 제5조에 아까 시장가치 기준 원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보통은 이제 시장가치겠지만 이제 또 평가 과정상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서 뭐 공정가치로 평가해야 될지, 그다음에 뭐 적정 가격으로 평가를 해야 될지, 뭐 이런 것 등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무 또는 용역이라는 거는 저희가 평가사가 모든 평가를 다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좀 전문적인 영역이 좀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제일 많이 활용하는 거는 어업권 관련한 평가할 때는 조금 관련한 전문 기관에 용역을 조금 부탁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도 의뢰인하고 먼저 상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수료 및 실비에 관한 것도 이건 진짜 조금 많이 업계적인 얘기인데 실무적인 얘기지만 이제 수수료 요율이나 그다음에 실비는 뭐 어떻게 청구할 것인가, 뭐 어디까지 청구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관련한 사항도 의뢰인하고 먼저 협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제 구조 2항에 보시면은 기준점에 관련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3항에서도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을 거쳐서 평가할 수 있다. 저희 아까 7항하고도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두 문자 따서 꼭 같이 외워주시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 지금 2페이지 보시면은 처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그 저희 앞쪽 보시면은 기본적 사항 확정했죠. 그 다음에 처리 계획을 수립한다는 거는 이제 조사 일정을 어떻게 할 건지, 그 다음에 실사는 언제 갈 거고, 미리 가기 전에는 어떤 걸 조사해야 될지, 그 다음에 갔다 오고 나서는 평가서에 어떤 내용을 기재할지, 이런 것 등등을 이제 계획을 수립하고요. 그 다음에 대상 물건 확인에 관련한 거는 10조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잠시만요. 네. 10조하고 연결해서 보시면은 법인 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실질 조사를 하여 대상 물건을 확인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항상 출장을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나갈 때 현장에서 현장을 안내해 주실 분을 연락을 먼저 해서 언제 가도 괜찮으실까요? 라고 이런 식으로 좀 해서 꼭 실질 조사를 해주셔야 되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예외의 경우에는 뭐 천재지변이 있거나 그다음에 유가증권 같은 거는 현장을 가는 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증서를 보는 게 좀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질 조사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안 가도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거에 관련해서 대상 물건을 확인을 해주시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물적 사항을 확인하고 권리에 지금 어떤 권리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뭐 근저당권이 얼마나 설정이 되어 있는지, 뭐 지상권이 있는지, 아니면 뭐 선화지 같은 경우에는 구분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지, 뭐 이런 것 등등을 조금 미리 현장 가기 전에 봐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 나가기 전에 조금 물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나가는 편이어가지고요. 현장 가가지고 조금 더 추가적으로 보고 싶은 것들을 메모를 간단하게 남겨서 좀 초반에도 많이 그랬는데 메모를 해두고 뭐뭐 보고 와야지 이렇게 해놔야 현장 가서도 고민을 한 만큼 평가서에도 그런 내용들을 담아서 써드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고민을 많이 해드리는 거를 이게 좀 평가사로서도 그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출장 나갔을 때 항상 이제 실질 조사 전에 물건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실질 조사할 때는 그 고민한 내용을 실제 현장에서 이제 확인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가기 전에 자료의 수집을 이제 해야 되는데, 네, 4호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자료를 수집하느냐. 그래서 저희가 이제 토지나 보통 부동산을 많이 보니까요. 토지에 관련해서는 뭐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 지적도, 그다음에 대장, 등기, 그다음에 건물에 관련한 것도 건물 대장, 그다음에 건물 등기 이런 거를 이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런 공부 서류 외에도 그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으로서 이 일대 지역 요인이나 가치 개별 요인에 관련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런 제가 내고자 하는 금액을 받쳐주는 사례 자료나 거래 자료나 뭐 예를 들어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임대 사례나 뭐 이런 등의 자료를 조금 수집을 해주시고, 이거에 관련해서 해당되는 내용을 검토 및 가치 형성 요인을 분석을 해주시고, 이거를 이제 감정 평가 방법으로 적용을 해주시는데, 이제 평가 방법에는 제 11조의 평가 방식에 관련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 방식은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 그래서 원가법, 적산법, 그래서 비용성의 원리에 기초한 거고, 비교 방식은 거래사례 비교법, 임대사례 비교법, 그리고 공시지가 기준법도 이 중에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법이고, 수입 방식은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 등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방식이고요. 평가를 하면서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수입 방식이 조금 더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수익성의 원리에 기초하다 보니까.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주시고, 그래서 항상 어떤 물건을 마주치게 되더라도 이 물건을 평가하는 기본적인 논리는 얼마가 들었고
얼마에 팔리고 얼마나 수익을 내느냐. 이 세 가지가 항상 기본 베이스라는 거를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동산 평가 방법과 임대료 평가 방법 중에는 원가 방식은 원가법, 적산법, 비교 방식에는 거래사례 비교법, 공시지가 기준법,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례 비교법이 있고요. 수익 방식에는 수익완환법, 수익분석법 이렇게 있습니다. 가지고 평가 방식과 그다음에 이제 각 평가 방식에 맞춰서 시장가액을 냈을 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평가 금액을 결정하는 기준은 제12조 평가 방법의 적용 및 시장가액 조정입니다. 그래서 제14조부터 26조까지 규정되어 있는 평가 방법을 주된 평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적용해서 평가를 하되 다만 주된 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절한 경우에는 다른 평가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원칙과 단서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주된 평가 방법으로 하되 저희 아까 3방식 중에서 이제 어떤 한 방식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다른 방식에 의한 거를 이제 합리성 검토로 적용해 주는 겁니다. 해가지고 제1항에 따라 어느 하나의 방법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 이하 시상가액이라고 이걸 시상가액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외에 다른 감정평가 방식에 속하는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이를 합리성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하고요. 이때 여기 보시면 조금 이게 말이 낯설어지실 텐데 제일 아마 많이 적용하시게 될 거예요. 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시지가기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잠시만요. 네, 그밖에 방법. 네, 서로 다른 감정평가 방법. 이게 공시지가기준법이 따지자면은 비교 방식 중에 하나지만 공시지가기준법하고 거래사례 비교법을 특별히 둘로 나눠서 하나는 주된 평가 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이고 거래사례 비교법이 이 경우에는 다른 평가 방법이 돼서 합리성 검토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고요. 그런 경우에도 이제 대상 물건의 특성으로 인해서 다른 평가 방법을 또 적용하는 게 곤란하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이거의 또 대표적인 예는 나중에 많이 보시겠지만 건물이에요.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만 따로 팔고 건물만의 수익이 나오는 건 잘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또 건물만 짓는 거는 가능하잖아요. 토지 위에. 그렇기 때문에 건물 평가할 때는 원가법에 의해서 얼마가 들었느냐를 기반으로 해서 원가법으로 평가를 하지만 그 외에 시장성이나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서 건물만의 평가액을 산정하는 건 어렵기 때문에 대체로 이제 감칙 12조 2항의 단서에 의거해서 건물은 원가법만 적용하고 다른 평가 방법에 의한 합리성 검토는 좀 생략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 평가 방법에 의해서 결정한 거를 이제 최종적으로 평가 금액을 딱 결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이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된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이 합리성이 없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과 이거를 시장가액 조정을 하여서 결정할 수 있다. 그래서 웬만해서는 주된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결정하지만 혹시 만약에 주된 평가 방법이 본건 금액에 뭔가 좀 적절한 반영이 안 돼 있다라고 한다면은 다른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과 이 둘을 아예 다른 평가 방법에 의한 이 금액으로 금액을 결정하거나 아니면은 이 둘을 가중치를 줘서 뭐 평가액을 결정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중에 이제 평가사가 이거는 주관적으로 좀 결정하는 근거 규정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절차로 통해서 평가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감정평가액의 결정 및 표시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7번까지 이제 이루어지고요. 평가의 절차는 간단하게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의 원칙으로 이제 5페이지 보시면은 감칙 5조부터 7조까지 시장가치 기준 원칙, 개별 현황 기준 원칙, 그 다음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조부터 차근차근 보실게요. 그래서 시장가치 기준 원칙, 즉 저희 평가는 무조건 시장가치를 원칙으로 하지만 예외적으로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서도 평가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경우냐? 법령에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목적이나 대상물건 특성에 따라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 외의 가치로서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거 두 문자 따서 법, 의, 사
이렇게 보통 외우거든요. 나중에 이제 조문 정리하시면서 본인이 보기 편한 방법으로 두 문자를 따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법령에 이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평가 같은 경우에는 공익사업법에 아예 적정 가격으로서 감정평가를 한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적정 가격은 엄밀히 따지면 시장가치하고는 조금 상이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론 문제 중에 시장가치하고 적정 가격을 비교하는 문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아마 차근차근 이제 아마 마주하시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제 한정가치라고 해서 보통 어떤 경우에 많이 일어나면요. 도로에 접해 있는 땅하고 도로에 접해 있지 않은 땅이 두 개가 있다고 상상을 해보셨을 때 간단하게 적어드리자면은 네. 여기가 도로라고 했을 때 앞필지가 있고 뒷필지가 있어요. 그래서 A필지, B필지라고 했을 때 B필지에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A필지를 사는 게 좋겠죠? 그리고 A필지에 있는 사람도 뭔가 개발을 하려고 보니까 면적이 조금 더 필요해요. 그럴 때 옆 땅을 사면 좋겠지만 옆 땅은 좀 비싸겠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 있는 이 땅을 사면은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A 입장에서는 B 땅이 필요할 때가 있고 B 땅 주인 입장에서는 A 땅이 필요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사이에서 당연히 어느 한쪽이 다른 상대방한테 땅 파시겠어요? 라고 할 때 누구나 더 시세보다 높게 부르고 싶겠죠. 왜냐? 또 내 땅 없으면 개발 못 할걸? 또 내 땅 없으면 통행하기 불편할걸? 이런 식으로 그런 니즈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셨을 때 이 한정가치라는 게 인근에 있는 같은 노변에 있는 다른 땅보다 이 두 땅 간에 만약에 매매가 이루어지면은 다른 것보다는 조금 더 시세보다 높게 거래되기 때문에 이를 시장가치가 아니고 한정가치, 그러니까 둘 사이에 한정된 가치다. 그 둘 사이에서만 적정하게 형성되는 가치다라는 의미에서 한정가치라는 의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목적이나 대상물건 특성에 비추어서 사회통념상 필요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유연자산 재평가라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요. 저희 주식들 하세요? 주식 하시면은 주식회사는 공시하는 의무가 있어요. 재무제표. 저희 1차 과목에 회계 있죠. 그 재무제표 보시면은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이 있죠. 그래서 얘네들에 대해서 이제 주식회사에서 우리 회사가 굉장히 재무적으로 건전합니다 라고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 자산 가치에 대해서 좀 재조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자산 가치에 대해서 좀 조정이 필요할 때 유형 자산 재평가라는 게 이루어지고요. 이때는 이 BS에 올라가기 위해서 평가를 받기 위해 하기 때문에 이는 이제 KIFRS 뭐 그런 거 규정에 근거해서 공정가치로서 평가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가치하고는 조금 다르고요. 그다음에 청산가치라는 거는 이제 어떤 법인이 이제 청산을 해야 될 때 좀 약간 파산이나 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잠시만요. 조금 잘 안 보이네요. 수익이 나지 않을 것을 전제로 현재 이 법인의 청산 가치는 얼마일까? 청산하게 되면서 얼마가 될 것이냐라는 거를 전제로 이제 평가할 때 청산 가치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해가지고 시장가치 기준의 예외는 법, 의, 사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경우에는 꼭 반드시 이런 내용을 검토해 주셔야 돼요. 시장가치 외의 가치의 성격과 특징, 그러니까 이 가치들의 성격과 특징을 꼭 반드시 명시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기준으로 하는 평가의 합리성과 적법성을 꼭 고려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검토하고 저희가 평가하면서 제일 많이 마주하는 거는 아무래도 보상평가할 때하고 유형자산 재평가할 때예요. 그래서 이럴 때는 이제 이런 성격과 특징, 그다음에 합리성, 적법성 이런 거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꼭 반드시 의견서에 기재해 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이것도 저는 좀 두 문자 따서 외웠거든요. 그래서 뭐 편하신 대로 외울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 원칙 중에 현황 기준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을 평가할 때는 기준 시점에 현황을 기준으로 하되 저희 평가할 때는 경제적 가치를 반영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적법한 상태의 경제적 가치를 구해줘야 되기 때문에 불법적이거나 일시적인 이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외적으로 조건부 감정평가라는 게 있는데요. 그래서 이것 또한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의뢰인이 요청하거나 목적이나 특성에 비추어 또 사회 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건부 감정평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도 법, 의사 이렇게 두 문자 따서 외워줬고요. 그래가지고 법령에 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보상평가할 때는 반드시 개발 이익을 배제해줘야 되거든요. 이 개발 이익을 배제한다라는 거는 보상평가가 아까 적정 가격으로 평가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적정 가격의 의미 속에 내포되어 있는 거는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을 배제하고 적정하게 소유자에게 보상을 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당해 사업으로 인한 개발 이익이 반영되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배제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가장 많이 평가할 때가 그거예요. 지금 현재 낮이 상태인데 뭔가 우리 이런 거 지을 거예요. 그러면 이거 지어질 때 이 준공을 전제로 한 준공후 감정평가를 해주세요 라고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게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도시계획의 실시 여부, 이거는 이제 우리 땅 앞에 뭐가 도로선이 그어져 있는데 그럼 도로가 늘어난대요. 그럼 이거 늘어나면 얼마나 저희 땅값 오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지금 조금 전문가스럽지는 않게 말씀드리는데 조금 더 이렇게 설명드리는 게 좀 더 와닿으실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내가 부동산 소유자라고 했을 때 왜 이런 평가를 할까라고 한 번만 고민해 보시면은 조금 접근하시기가 수월할 것 같아요. 그리고 감정평가의 목적이나 특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공유지 처분 평가 시 용도 폐지를 전제로 한다. 국공유지의 대표적인 예는 도로예요. 도로나 국어. 국어 어떤 건지 아시죠? 이렇게 시골길 같은 데 가시다 보면 옆에 또랑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애들 있잖아요. 그런 애들을 주로 이제 국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도로를 제가 만약에 도로를 팔겠다라고 하면은 그 도로 누가 사겠어요? 아무도 안 사죠. 그렇기 때문에 국공유지를 처분 평가할 때는 일반에게 그걸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도 폐지를 전제로 얘가 도로가 아니라면은 얼마일까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 도로에 적정한 재화로서의 가치가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용도 폐지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는 이제 도로 평가를 많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래서 이거에 따라서도 조건부 감정 평가 시에 반드시 검토해야 되는 내용은 이것도 두 문자를 많이 따세요. 합, 적, 실, 합리성, 적법성, 실현 가능성 해가지고 이 조건을 부과해서 평가하는 게 과연 사회 통념상 경제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그다음에 법적으로도 적합한지, 그리고 이게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행정적으로나 의미가 있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특히 제일 중요한 게 행정적인 측면이에요. 행정적인 측면. 지금 보시면은 건물의 준공 같은 경우에는 이 나지에 제가 만약에 뭐 신림동에 예를 들어서 63빌딩만한 그런 건물을 짓겠다고 하면은 과연 허가해 줄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부과하는 거는 지양하고자 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실현 가능성을 검토를 꼭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보통 이런 경우에는 건물의 준공 같은 경우에는 준공후 가치 평가할 땐 반드시 저희가 허가서를 받아요. 건축 허가서를 받아서 이 허가서에 보시면은 다 넘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건축과나 그다음 건축 허가과 같은 데에다가 반드시 문의를 해야 돼요. 이 허가서에 대한 진위 여부를. 근데 요즘은 워낙 사이트가 잘 돼 있어서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확인도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적법한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를 토대로 의뢰인이 요청하는 준공후 가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가 또 이루어지고요. 그다음에
가장 많이 마주치시게 될 거예요. 어떤 물건을 평가하게 되더라도 이 중에 반드시 뭐 하나는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감칙 제7조에 개별 물건 기준 원칙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은 감정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한다라는 개별 감정평가가 주된 원칙이고요. 필요에 의해서는 일괄, 구분, 부분으로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두 문자를 따서 일, 구, 부 이렇게 접근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괄 감정평가는 말 그대로 둘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간의 상호 간의 용도상 불가분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일괄하여 평가한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마주하실 게 1단지, 구분 건물 요런 애들이고요. 그래서 1단지 같은 경우에는 두 필지 이상 위에 건물이 올라가 있으면은 이 건물이 계속 있는 한은 이 두 필지는 운명을 같이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괄해서 같이 평가를 해주셔야 되고요. 구분 건물의 정의를 보시면은 건축물 및 대지 사용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저희 아파트 보시면 돼요. 아파트 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소유자들이 존재하죠. 이 사람들이 이 땅을 다 n분의 1씩 일정 비율을 갖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건물 공간과 해당되는 토지의 일부를 갖고 이 두 개가 일체로서 거래되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구분 건물 평가할 때 일괄 감정 평가의 대표적인 예가 됩니다. 그리고 골프장, 호텔 이런 애들은 우리 보시면은 골프장 요즘 워낙 골프가 붐이어가지고 많이들 관심 있으시죠? 골프 예능 같은 거 보시면은 임야가 뭐가 있고 얘 위에 뭔가 투어 비용이 들어서 골프장을 조성을 해요. 그래가지고 예쁘게 잘 조성을 하면은 여기 이제 골프장에 투하되는 설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화채됐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 토지에 이미 화채돼서 이 골프장으로서의 경제적인 가치를 표현할 때는 이 땅만 표현하는 게 그러니까 땅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땅과 골프장을 조성하는데 투하된 이런 설비들이 이미 화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한 몸 같다라는 취지에서 골프장 평가할 때도 일괄해서 감정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호텔 같은 경우에도 호텔 보시면은 토지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있는데 얘네가 토지 따로 건물 따로로만 본다면은 일체로서의 가치에는 미달하게 됩니다. 약간 조금 이게 나중에 조금 더 공부를 하시다 보면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호텔도 대표적인 일괄 감정평가에 이해가 되고요. 임야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제 산 보시면은 산에 보시면 자연림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뭐 나무들이 조금 있는데 얘네가 나무 하나하나가 다 경제적인 가치가 있으면은 그걸 다 가치를 각각을 평가해주면 좋겠지만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좀 장목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잡목. 그래서 그런 잡목들은 이 임지에 별로 이렇게 크게 얘만 단독으로서의 재화의 가치가 효용 가치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냥 이 임지하고 일괄해서 같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일괄 감정 평가의 예가 되고요. 그래서 앞으로 평가하실 때마다 일괄 감정 평가의 예인지, 구분 감정 평가의 예인지, 부분 감정 평가의 예인지 꼭 이거를 같이 정리해서 외워두시면은 시험장에서 어떤 물건을 마주쳤을 때 감칙 7조 몇 항에 의거해서 나는 이렇게 평가한다라고 꼭 기술을 해주시면 좋아요. 해가지고 일괄 감정 평가는 다 이렇게 좀 보셨고요. 구분 감정 평가는 자, 하나의 대상 물건이라도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을 구분해서 평가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나의 뭔가가 있어요. 근데 이 중에 직관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 3종이에요. 3종 1주. 이런 경우에 분명히 일반 상업지역하고 3종 1주하고 1차 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둘이 지을 수 있는 것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이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일상과 3종 1주를 각각 따로 평가를 해주거나 건물이 있는 경우에
예시를 보시면은 기존 부분이 있고 1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1층 짓고 한 5년 뒤에 2층을 지었어요. 2층을 추가로 증축을 했어요. 그럼 우리 건물 평가할 때 1층하고 2층을 일괄해서 평가하는 게 합리적일까요? 아니면은 1층하고 2층을 따로 평가하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5년간의 연차 차이가 있을 때. 이럴 때는 당연히 1층하고 2층을 각각 평가해 주는 게 더 합리적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구분 감정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대표적인 예가 있고요. 부분 감정 평가는 일체로 오타가 있네요. 그래서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대상 물건 중에 일부분에 대하여 감정 평가하여야 할 특수한 목적이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평가한다라는 거고요. 아까 저희 그 유형자산 평가 기억나시죠?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은 잠시만요. 이게 지우개가 조금만 지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형자산 재평가를 할 때 잠시만요. 네. 저희가 토지하고 건물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 BS상에 이게 유형자산 항목을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 유형자산 재평가를 한다고 아까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 건물은 조금 회계 처리가 좀 상이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건물은 그냥 매년 그냥 감가상각을 하고 토지만 평가해달라고 의뢰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서만 유형자산 재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때는 토지랑 건물이 분명히 건물이 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이 없는 걸 전제로 낮은 상태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가 바로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구분 평가하고 부분 평가를 말씀드리자면은 구분 평가는 한 물건 중에 가치가 다른 게 두 개가 있는 거고요. 그 둘 이상의 가치가 있는 거고요. 부분 감정 평가는 하나 안에 일부만 평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가 조금 다르다는 거를 염두해 주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감정 평가의 원칙은 크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쉬었다가 할까요? 네.